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던 밤, 나는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재욱 씨의 뜨거운 시선이, 그의 거친 숨소리가 온몸을 휘감던 그 열기가 계속 떠올랐죠. 55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아니, 감정이 아니라 본능이었을지도 몰라요. 30년 지기 친구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 다시 그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더 강렬했으니까요.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게 아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나는 올해 신시예요. 이름은 윤미선이고요. 대전 유성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 강태주는 57으로 밤에 화물차를 모는 야간 기사예요. 저녁 7시 회사로 출근해서 새벽에 돌아오니 집에서는 항상 잠만 자부해 정일난 건 언제 식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함께 잠자리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해요. 2달에 한 번 아니 석 달에 한 번. 그마저도 의무처럼 짧게 끝나는 시간이었죠. 딸아이는 4년 전 결혼해서 캐나다로 떠났고 아들은 지난해 군에 입대했어요. 집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내 마음도 함께 텅 비어갔죠.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달이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친구 수진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죠. 정수진 나와 같은 나이 55이에요. 같은 아파트 옆동 505호에 살면서 결혼 후 줄곧 함께 지낸 단짝 친구예요. 시장도 같이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맛집도 같이 다니는 그런 사이죠. 하지만 그날 수진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올 만큼 얼굴이 야위었고 눈두덩이는 움푹 꺼져 있었어요. 항상 밝고 쾌활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진이가 부엌식에 앉자마자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손가락을 꼬고 풀기를 반복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무슨 일인지 물으니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수준이 남편 한재욱 씨는 58배요. 전직 소방관으로 20년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던 건장한 사람이었죠. 2년 전 퇴직한 뒤로는 아파트 단지 경비회사에 다니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 강한 체력이 오히려 수진이를 괴롭힌다는 얘기였어요. 수진이는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밤에 남편의 체력이 너무 좋아서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은 기본이고 어제도 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나이에 2시간이라 네 새벽 4시까지라니 병원에는 가봤냐고 물으니 창피해갈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55 여자가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며 고개를 저었죠. 수진이는 계속 하소연했어요. 남편이 퇴직한 뒤로 더 심해졌다고요. 매일 밤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토라진다고요.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어요. 퇴직하기 전에는 그래도 참을 만했다고 했어요. 근무 나가면 피곤해서 그냥 자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재욱 씨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려도 몸이 굳고 침실로 걸어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도망가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차라리 다른 여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워서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좋겠다고, 아니면 자신이 죽든지 하겠다고 절박하게 말했어요. 수진이의 절박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지만 묘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2시간씩이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58살 남자라니. 우리 남편은 제대로 된 게 석 달에 한 번인데 그마저도 5분이면 끝나는데요. 나는 그래도 재욱 씨가 수진이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위로했어요. 우리 남편은 아예 나한테 관심조차 없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수진이는 그게 부럽냐며 자신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한숨을 쉬며 얼굴을 감쌌어요. 그로부터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다시 전화를 해왔어요. 부산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일주일 정도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미안한데 김치랑 밑반찬 좀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재욱 씨 혼자 두고 가려니까 걱정된다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멸치볶음 장조림을 챙겨서 묵직한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수진이네 505호 집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년을 드나들던 친구 집인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선이라고 알리며 반찬을 가져왔다고 소리쳤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잠시 후 안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헐렁한 티셔츠 차림에 재욱 씨가 나왔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나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져서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재욱 씨가 봉지를 받으며 고맙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미안하다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나는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친정 가서 편하시겠다고 덧붙였죠. 재욱 씨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편하긴 하지만 요즘은 집에 있어도 늘 허전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자신이 아직 건강하고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마음은 늘 비어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는 자신을 피하고 집에 둘이 있어도 더 외롭다고 털어놓았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하면서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한 외형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고독한 외침 같았죠. 나는 차아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요동쳤어요. 나는 그건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떨리는 내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재욱 씨가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가 자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당황했어요.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다 안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이 너무 요구가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진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늘 피하기만 한다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재욱 씨의 눈빛이 쓸쓸해 보였어요. 강인한 체격과는 달리 외로운 남자의 모습이었죠. 나는 보통 나이 들면 그런 게 줄어든다고 하던데 재욱 씨는 특별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운동했던 탓인지 체력이 남아도는 것 같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자신을 짐승 같다고 한다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재욱 씨의 눈빛이 뜨거워졌어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죠. 이상하게도 수진이 친구분인데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재욱 씨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어요. 뜨거운 손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5년 인생에서 이렇게 간절한 남자의 눈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태준이는 늘 피곤하다며 나를 외면했는데 이 남자는 나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욱 씨가 나를 끌어안았을 때 그의 단단한 가슴에 내 얼굴이 파묻혔어요. 올해 소방 현장을 누빈 남자의 강인함이 느껴졌죠.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내 온몸을 감쌌어요.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수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 텐데 괜찮겠냐고요? 나는 수진이와 다르다고 확인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재욱 씨가 나를 안고 침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수진이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재욱 씨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유로움으로 천천히 분위기를 이끌어갔죠. 긴장을 풀어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살라생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죠. 숨이 막힐 듯 격렬했지만 동시에 짜릿했고 두려우면서도 계속하고 싶었어요. 찢어질 것처럼 아프면서도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괜찮다고 천천히 하자고 중얼거렸지만 일단 시작되자 재욱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2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이어졌죠. 나는 몇 번이나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소리쳤지만 재욱 씨는 조금만 덜하며 멈추지 않았어요.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에너지에 나는 그저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이 적응해 갔다는 거예요. 처음의 고통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고 나중엔 오히려 내가 더 원하게 되었어요.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뱉은 진짜 신음이었어요. 남편과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절정을 여러 번 경험했죠. 끝나고 나서 나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특히 아랫부분은 말할 수 없이 부어올라 있었어요.
재욱 씨가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대단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재욱 씨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수진이는 늘 힘들다고만 하는데 나는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 재욱 씨가 현관까지 부축해줬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날 보며 미안해하면서도 동시에 뿌듯해하는 것 같았죠. 그날 침대에 누워 얼음찜질을 하면서도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도 여자라는 느낌이 강렬했죠. 여자로서 완전히 사로잡혔지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머릿속엔 아까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면서 묘한 전율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렇게 재욱 씨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오후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몸이 좀 어떠냐고 물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아프지만 또 하고 싶다고요.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 태준이가 일을 나가자마자 나는 다시 수진이네 505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짧은 치마에 속옷도 안 입고 갔죠. 55세 무슨 짓이냐고요? 하지만 재욱 씨를 만나고 나서 25호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재욱 씨의 눈이 반짝이더니 나를 번쩍 들어 안았어요. 거실 소파에 눕히며 입술을 맞췄고 나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죠.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흐른다고 속삭이니 창피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사실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서세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요. 두 번째는 처음보다 더욱 격렬했어요. 이미 한 번 경험했던 터라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래도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나는 온전히 받아들였고 오히려 더 즐길 수 있었어요. 재욱 씨도 내 몸이 적응한 걸 알고는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어요. 받아줄 수 있겠냐고 물으니 다 받겠다고 대답했어요. 3시간 내는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서 침대로 다시 욕실로 그리고 다시 침실로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재욱 씨가 속삭였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수진이보다 훨씬 잘 받아준다고요. 수진이에게는 고통이지만 나에게는 축복이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수진이가 부산 친정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낮에도 밤에도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2시간 이상씩 이어졌고 하루에 2번씩 할 때도 있었죠.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좋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힘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당신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서로 속삭였어요. 우리 둘의 관계는 마약 같았어요. 한 번 빠져들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욕망이었죠. 수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육체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재욱 씨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했고 나는 55년 인생 처음으로 진정한 쾌락이란 걸 알게 되어 미치게 좋았어요. 수진이가 부산에서 돌아온다는 전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정말 미친 듯이 서로를 탐하고 또 탐했어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나는 그날 몇 번이나 절정에 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아쉽다고 서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깊은 입맞춤을 나눴어요. 30년 지기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보다 이제 다시는 이런 쾌락을 느낄 수 없다는 아쉬움이 더 컸어요. 수진이가 부산 친정에서 대전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 있더라고요. 지난번 왔을 때 그 초췌하고 지친 모습은 어디 가고 환한 표정으로 내 거실 소파에 앉았죠. 수진이가 신기한 얘기를 꺼냈어요. 재욱 씨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주일 혼자 지내더니 뭔가 깨달은 게 있나 보다며 기뻐했어요. 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한다고요. 오랜만에 여유 있게 잠도 잘 수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나는 속으로 찔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정말 좋겠다고요. 사실 재욱 씨는 나와의 일주일 동안 충분히 만족했던 거예요. 수진이를 대할 때도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게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30분이면 끝난다는 수진이의 말에 속으로 미안함과 동시에 묘한 우월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부산 친정 어머니 상태가 또 안 좋아지셔서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2주 정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수진이는 또다시 부산으로 떠났어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재욱 씨한테 연락했어요. 문자를 보냈죠. 수진이 또 친정 갔다면서 오늘 밤에 가겠다고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기다리고 있겠다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열망이 느껴졌어요. 조금 있으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얼굴은 상기되어 빨개졌고 온몸이 달아오르고 있었죠. 이번엔 더 대담해졌어요.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심지어는 남편 태준이가 야간 근무를 나간 사이에 우리 집 침실에서도 만났어요. 재욱 씨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조마조마했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흥분되게 만들었죠. 어느 날 밤 우리 집 침실에서 격렬하게 얽힌 후 재욱 씨가 물었어요. 남편이랑은 얼마나 자주 하냐고요. 거의 안 한다고 석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그것도 내가 매달려서 겨우 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마저도 5분이면 끝난다고 덧붙이니 재욱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말에 재욱 씨는 더 흥분하는 듯 했어요. 내게 더욱 거칠게 달려들며 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나름 관리를 해서 몸매는 괜찮은 편이었죠. 물론 처진 곳도 있고 주름도 있지만 재욱 씨는 그런 것까지 다 사랑스럽다고 아름답다고 속삭였어요. 정말 특별하다고 수진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니 수진이는 늘 아프다고 하고 피하기만 하는데 나는 다 받아주고 즐긴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재욱 씨의 모든 걸 즐겼어요. 처음 할 땐 무섭고 아팠지만 이제는 내 몸도 완전히 적응했는지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젠 정말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죠. 수진이가 부산에 있는 2주 동안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만났어요. 하루에 3번씩 한 적도 있었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밤에 한 번, 몸이 나만 나지 않았어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나는 몇 번인지 모르게 기절에 가깝게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어요. 그 자릿한 황홀감을 온몸에 새기며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재욱 씨의 505 침실에서 얽혀 있을 때였어요. 재욱 씨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수진이랑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내 30년 지기 친구라고요. 재욱 씨는 안다고. 하지만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매일 밤 꿈에서도 나를 안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재욱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냐고. 가끔 만나는 걸로는 안 되겠냐고. 물으니 그래야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부산에서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또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또다시 친정 가는 날 남편 태준이가 야간 근무한 날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몰래 만났죠. 동네 슈퍼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혹은 지하 주차장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눈빛만으로 약속을 나눴어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서로를 갈구했죠.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다시 우리 집으로 놀러 왔는데 이번엔 표정이 묘했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죠. 앉자마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재욱 씨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예전에 반도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계를 갖는데 그것도 30분이면 끝난다고요. 처음엔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너무 안 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재욱 씨가 나랑 만나느라 수진이한테는 기력이 안 남은 거였죠. 그래도 편하지 않냐고 물으니 편하긴 한데 왠지 서운하기도 하고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말을 했어요. 수진이의 의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애써 태어나게 58살에 무슨 바람이냐고 웃어넘겼어요. 수진이도 그러게 하면서도 요즘 자주 외출한다며 친구들 모임이 많다고 둘러댄다는 거예요. 재욱 씨가 나를 만나러 오는 걸 친구 모임에 간다고 속인 거였죠. 특히 일주일에 2~3번씩 저녁에 나간다고 늦으면 밤 11시까지도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나는 더욱 태어난 척하며 나이 들면 친구들이 소중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 관계를 넘어서 진짜 사랑하게 됐죠.
재욱 씨는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수진이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재욱 씨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죠. 저와의 은밀한 만남은 짜릿하기보다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의 비밀을 들춰낼 것만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죠. 동네는 좁았어요. 눈과 귀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시선 슈퍼, 아줌마의 수군거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빛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재욱 씨를 만나러 505호로 가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같은 층에 사는 방 여사와 마주쳤어요.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 자주 505호 가시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친정 갈 때마다 반찬 갖다 드린다고 둘러댔지만 방 여사의 눈빛은 뭔가를 아는 듯 했어요. 재욱 씨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은 사라졌어요. 그의 품에 안기면 세상 모든 게 잊혀졌죠.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탐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예고 없이 내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선 수진이의 얼굴이 제 빛이었어요. 문을 닫고 들어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나랑 재욱 씨랑 무슨 일 있는 거 맞냐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무슨 소리냐고 그냥 반찬 갖다 드리고 그런 거밖에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시장에서 몇 번 마주친 게 전부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증거는 없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를 느낀 거죠. 수진이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재욱 씨 차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고 내가 쓰는 향수 냄새랑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재욱 씨 휴대폰 통화 내역에 자꾸 같은 번호가 찍힌다고 그 번호가 누군지 알아볼 거라고 했어요. 나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계속 부인했어요. 향수는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통하는 아마 친구 들릴 거라고 둘러댔죠. 수진이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의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수진이와의 만남이 점점 어색해졌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마주쳐도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못했죠. 재욱 씨를 만나는 것도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욕망은 더 강렬해졌어요. 금지된 관계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끌어당겼죠. 그로부터 2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재욱 씨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남편 태준이가 새벽 배송을 나간 사이였죠. 보통은 새벽 2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특별히 밤샘 근무라고 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침실에서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격렬했어요. 요즘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서로의 갈증이 더 심했죠. 2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이어졌어요. 나는 몇 번이나 절정에 달했고 재욱 씨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철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죠. 미선아, 어디 있어? 새벽 배송 트럭이 고장나는 바람에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침실 문이 벌컥 열렸고 재욱 씨는 겨우바지 하나 걸친 채 얼어붙어 있었고 나는 시트로 몸을 가린 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남편 태준이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으로 일그러졌어요. 대체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나는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태준이는 당장 수진이한테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제발이라고 재욱 씨가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당신 남편이랑 내 마누라가 지금 우리 집 침실에서 무슨 짓 하는 줄 아냐고. 지금 당장 와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소리쳤어요. 30분도 안 돼서 수진이가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침실로 뛰어 들어오더니 울먹이는 목소리가 방안을 찢었어요. 우린 30년 친구였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쳤어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죠. 그 순간 30년의 우정은 산산조각 났어요.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친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라고. 나를 믿었는데 배신했다고요? 매일 반찬 갖다 준다며?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게 다 이런 짓 하려고였냐고. 30년 우정이 이렇게 가벼웠냐고 울부짖었어요. 재욱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준이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이혼하겠다고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재욱 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친구와 바람을 피웠냐고 절규했어요. 그날 밤은 지옥이었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비난하고 사과하고 모든 게 뒤엉켜 악몽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수진이와 재욱 씨가 505호로 돌아갔고 나는 홀로 남았어요. 태준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친구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다니 믿을 수 없다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어요. 나는 침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30년 우정도 30년 결혼 생활도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내 욕망 때문이었죠.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수진이는 짐을 싸서 바로 부산 친정으로 떠났고 일주일 뒤 온 소송, 통보서가 재옥 시내 505호로 배달됐어요. 내 남편 태준이도 내게 등을 돌렸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을 내가 당신한테 이럴 수 있냐? 태준이의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돌려 했어요. 그는 그날 이후로 나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유령처럼 서로를 피했죠. 매일 밤 거실 소파에서 자며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준이가 이혼 서리를 내밀었어요. 집은 팔아서 반씩 나누자고. 앞으로는 남으로 살자고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변명할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딸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친구 남편이라니. 나 창피해 고개도 못 들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우리 엄마가 친구 배신하고 불륜 저질렀다고? 딸의 절규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는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무엇이 용서되겠어요? 딸은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군대에 있던 아들 준호는 제대 후에도 나를 찾지 않았어요. 태준이한테만 연락하며 엄마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군요. 나는 어머니로서의 자격조차 박탈당했어요. 수진이네 집 505호는 2달 만에 팔렸어요. 재욱 씨는 혼자서 대전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죠. 떠나기 전날 밤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깐 만나자고요. 주차장에서 마주한 재욱 씨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수염은 덥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선 씨 이제 우리 자유해요. 숨지 않아도 돼요. 나랑 같이 가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죠. 자유라는 이름 아래 남은 건 손가락질과 원망뿐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다고 대답했어요. 재욱 씨는 그래도 서로를 얻었냐고, 우리 사랑하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욕망이었을까? 결국 재욱 씨는 혼자 대전을 떠났어요. 서울 어디론가 간다고 했지만 자세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집은 3달 만에 팔렸어요. 30년을 살았던 추억이 담긴 보금자리가 남의 손으로 넘어갔죠. 태준이는 받은 돈을 반으로 나눠주고 자신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나도 역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재욱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경비 일을 하며 지낸다고 보고 싶다고 주말에 대전으로 내려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도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 주말 재욱 씨가 내 원룸으로 왔어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남의 눈을 피해 만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만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격렬했던 순간들도 이제는 텅 빈 느낌만 남았죠. 끝나고 나서 재옥 씨가 다시 물었어요. 우리 결혼할까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떳떳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가 반문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얻었잖아요. 나는 낮게 대답했어요. 그게 과연 얻은 걸까요? 우리가 붙잡은 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어요. 재욱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우리가 저지른 게 무엇인지를요. 그날 이후 재욱 씨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였죠. 이제 그만 끝내자고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쉬운 나이가 아니었죠. 56에 이혼 연료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마트에서 시간제 알바를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 계산대 옆에서 장바구니 정리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죠. 태준이가 나눠준 돈도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중 수진이를 마주쳤어요. 수진이는 부산에서 올라와 잠깐 대전에 들렀다고 했어요. 재혼한 전 남편의 짐을 정리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배신의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3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내 탓이었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꿈에서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예전처럼 웃으며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습으로요.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은 냉혹했어요. 텅 빈 원룸 혼자 먹는 식사, 연락 한 통 없는 휴대폰,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재욱 씨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에서 재혼했다고요. 자신보다 10살 어린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다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묘하게 허전했어요.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쉽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야속했던 거죠. 나는 여전히 이 좁은 원룸에서 혼자 후회하며 살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쉰일 곱이 되었어요. 딸 지은이는 여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고 아들 준노는 가끔 아버지한테만 안부를 묻는다고 해요. 나는 자식들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끔 마트에서 일하다가 엄마와 딸이 손잡고 장을 보는 모습을 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나도 저랬었는데 딸과 손잡고 시장 가고 맛집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요. 모든 걸 잃었어요. 30년 우정, 30년 결혼 자식과의 인연까지 그 모든 걸 단 몇 번의 쾌락과 바꿔버렸어요. 돌이켜보면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사람들은 늙으면 욕망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외로움과 결핍이 섞이면 무서운 욕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내 인생처럼 무너질 뿐이에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어요. 지금 내 원룸 벽에는 달력 하나만 걸려 있어요. 매일 날짜를 지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요. 언젠가 아이들이 용서해 줄까? 그 희망 하나로 살아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은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친구 수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끔 재욱 씨 생각이 나요. 그와의 시간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과 욕망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후자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걸 파괴하지는 않았겠죠. 진짜 사랑이었다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못했어요.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걸 파괴했죠. 부디나 같은 바보가 또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길 바라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가족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잠깐의 쾌락인가요? 나는 잠깐의 쾌락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원룸 창밖을 보면 행복한 가족들이 보여요. 손잡고 걷는 부부,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 그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일상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저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살 뿐이에요. 55살의 저질은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한순간의 욕망이 30년 쌓아온 모든 걸 파괴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욕망을 절제하세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가진 소중한 것들을 지키세요. 나처럼 모든 걸 잃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가족을 안아주세요. 당신의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에요.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미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죠. 부디 당신은 나와 다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성숙한 부부 생활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절제에서 시작되어 욕망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오히려 모든 걸 파괴할 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어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